고칼의 제주팟 2018년 10월 23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김준기 전 관장 체제에서 자행됐던 이 제주 도립미술관의 난맥상이 결국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한 이 미술관 업무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였는데요. 기관 경고를 포함해서 모두 23건의 처분 요구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일부 감사위가 아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고요. 몇 가지만 살펴보죠. 지난해 열린 제주 비엔날레 2017 사업에서 문제가 확인됐는데요. 이른바 알뜨르 비행장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획전이 있었는데 외부 기관의 예산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되자 관련 용역 5건을 결국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데 계약도 없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서 발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도내 5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4,500만 원 상당의 협찬금, 이 역시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미술관이 2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상대자가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1억 3천만 원의 대가를 미리 지급을 해버리는가 하면 특별전 입장권을 자체 매표 시스템이 아닌 대행사에게 판매하도록 하면서 안 써도 될 예산 5,300만 원을 낭비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건 미수에 그치기는 했습니다만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의 그림을 또 대량으로 사주려다가 꺼림칙해서 그만둔 사건,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이것 역시 감사위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지 못했네요.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인물, 바로 김준기 전 관장 아니겠습니까? 김 관장 개인적으로도 이미 지난해 복무점검 당시에 외부 강의를 7차례 신고하지도 않고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서 이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 감사에서 또 배째라 해서 2번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본격적으로 수사당국이 움직임을 시작한 만큼 이 제주 도립미술관 건은요, 앞으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을지 지켜보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바다가 건네는 아침, 꽃은 부지런히 계절을 전하고 숲은 만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네요. 고마운 자연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자연을 가꾸면 제주가 자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듣는 사람만 듣는다는 팟캐스트 제주지역 시사계 2단아 고칼 돌아왔습니다. 오프닝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김준기 전 도립미술관장에 대한 각종 의혹,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몸통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수사 결과가 나와보면 정말 참 재밌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경찰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됐죠.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히 신화월드 등 이 대규모 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부결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진행됐던 이 환경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많은 도민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동안 워낙 방송과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굳이 새로운 해석이나 뭔가 포인트를 잡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한테 또 이거 푸는 거는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넘어가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의 옛 사장님, 네, 시사제주, 지금은 휴관한 인터넷신문 시사제주의 전 사장님이 출석하셨던 지난 수요일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인터넷 신문 휴관 시키고 직원들 해고하고 도청 3급 정무직 중에선 가장 높다는 이른바 도청 3급으로 영전을 하신 이 우리 사장님의 데뷔 무대인데 제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출석하시는 분은 좀 초조하겠습니다만 원래 이런 신고식은 팝콘 먹으면서 재미있게 지켜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사장님의 신고식 첫 번째 질의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예, 소통혁신 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소통혁신 정책관 관입니까 국입니까? 관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뭐 할 겁니까? 국 조직입니다. 현재는. 예, 뭐 할 거예요? 낮은 자세로 그 도민 소통과 협치의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직 사회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일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도민하고 소통을 어떻게 식으로 할 거냐고요. 지금 제주도에 난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제2공항이라든가 난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뭘로 할 거냐고 묻는데 공직자 일 잘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도지사도 일 잘하도록 못하고 지금 일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의회하고도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요. 예? 왜냐하면 지사님은 도의원들의 공약 사항도 챙기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할 때 가만히 지켜보니까 챙기는 거 전혀 없더라고요. 도의원 공약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지사 공약은 숱하게 나열을 해놓고 그 제 업무가 지금 제가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린 거는 도지사님이 도의원 공약도 챙기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의원님들 이게 공약이 28명. 소통정책관에서 과에서 챙기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 일단 선관위에 등록돼 있는 의원님 28명의 공약이 여보세요? 예. 등록 안 돼 있는 도의원은 어떻게 해요? 또 등록 안 돼 있는 도의원이 무투표 있어요? 당선되신 도의원님들 나 공약들도 답답한 저희들 소리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도지사 공약과 같은 못지않게 똑같은 28명이 비율로 아니고 이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좀 예. 숫자도 모르네. 예. 도의원 숫자가 몇 명이에요? 도의원이 43명입니다. 이게 43명이 이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28명이다 뭐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28명은 이번에 그 지역구에 그 당선되신 이제 비례대표도 다 공약을 했다고요. 예, 저희들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게 도의원들이 공약 사항도 도민을 위한 거고 도지사 공약 사항도 도민을 위한 거라고요. 그러면 지사님이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도의원 공약도 챙기겠다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지켜봤다고요. 챙기는 분 하나도 없어요. 소통정책관이 혁신정책관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신경 쓰세요들. 도의원을 위해서 공약한 게 아니니까 도민들을 위한 공약이니까 도지사는 큰 공약이고 도의원들은 골목길 청소는 정도 아니에요. 맞죠? 공약이. 그러지 않습니다. 좀 새로 부임되고 의지를 갖고 오셨으니까 도민을 위해서 좀 헌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저런 게 우리 사장님 숫자 한번 잘못 말했다가 그냥 호통을 온몸으로 받으십니다. 아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참 아니 낮은 자세로 이 도민 소통과 협치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서두에 말했는데 아니 좌남수 의원도 좀 그런 거 좀 감안하고 좀 넘어가시죠. 왜 또 뭐 그러셨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방송을 보는 내내 좀 이거는 좀 우리 사장님께 좀 자세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대방을 좀 가소롭다는 듯 바라보는 그 표정
그리고 펜을 빙빙 돌리는 자세. 이 자세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장님. 이거 다른 공무원들 같으면 아마 박살이 났을 건데, 이게 뭐, 처음이고, 의원들이 아마, 사장님이 그런 행동을 잘 못 봐서 좀 넘어가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소통 정치관님, 아까 직소민원이라는 게 직소민원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예. 직소민원은 도지사 그러니까 비서실로 전화가 오거나 직접 방문하거나 장난하네 정말. 예, 그런 도시한테만 헌재 민원이냐고요? 일반 민원은 일반 민원 부서에서 따로 왜 처리를 직소팀을 합니다. 만들어놨냐고요? 제주도 민원을 도지사실에서 아니면 소통정책관실에서 전부 해결해 줘야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도지사한테 전화 올 수 있는 사람은 힘센 사람들이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정말로. 법정 민원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중심으로 도정을 펴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식소민원 같은 소리네. 이상입니다. 네. 직소민원. 방금 들으신 대로, 도지사실로 이렇게 직접 들어가는 그런 민원을 말합니다. 각 부서를 거치지 않고, 물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좀 비서실에서 좀 게이트키핑을 합니다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사가 직접 챙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른바 직소민원은 아무래도 좀 힘 있는 민원이다. 그래서 좌남수 의원 지적대로 이게 뭐 좀 아무나 넣기 힘든 것도 또한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말 대답하려다가 샤우팅 빠따를 쳐맞은 우리 전 사장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신고식 넘어가겠습니다. 민선 6기 갈등 관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안 계셨으니까 너무 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전담 조직이 일단 없었고요. 그리고 전담 인력도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협약위원회의 운영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그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는 관심이 부족했던 누구의 점. 관심이? 어쨌든 도정을 수행하고 있는 정무직이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사님의 관심이 없었던 거죠. 생각이 다른 데가 있었고. 사회협약위원회 만들었으면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하면 될 일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웃긴 건 일은 안 했는데 예산은 또 예산 집행은 30%인데 뭐 시책 업무 추진은 한 70%씩 막 썼어요. 좋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건들고 싶지는 않고.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민선 6기 때만 운영됐던 기구는 아닙니다. 과거 어쨌든 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정무적으로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넘어가서 끝까지 가보겠습니까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지금 원희룡 지사가 당선된 배경이 뭐 이런 거 막 얘기할까요? 다른 전 도정들과 비교하면서 가신다?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 했던 민선 2기까지 막 올라가 볼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개방형으로 가신 중에도 어쨌든 제일 고위직이시지 않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분들하고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또 추진 의지를 같이 갖고 우리 실장님이야 실국장님도 같이 조율해서 지사님의 직언을 하면서 하면 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근데 보면 그런 것보다 문제의 야기가 정무 라인에서들 많이 발생해요. 제가 특정인을 꼬집지 않겠습니다만 민선 6기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측근에 있었던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책관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편집 회의 때면 항상 이 원희룡 도정을 좀 어떻게 좀 견제하고 감시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조질지 고민하라. 우리에게 때로는 이제 지침도 주시고 해답을 주셨던 사장님인데 그분의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좀 어색합니다. 뭐 전에는 뭐 원희룡 지사 보고 맨날 남 탓한다 뭐 항상 그 얘기만 하시더만 이제 뭐 본인이 남 탓을 하려다가 또 우리 사장님 또 처발리셨습니다. 사장님 그러게 왜 거길 가셔가지고 이런 굴욕을 당하시는지 진짜 안습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하고 그냥 내려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는 제주도의 조직,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서울본부입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들어서 뭐 본부장 직급이라든가 인력 규모가 이게 대폭 늘어났어요. 근데 뭐 늘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늘렸겠죠. 그래서 야, 규모를 왜 이렇게 늘렸어라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변, 국회나 정부 등 이 대중앙 절충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그런 답변이 돌아오곤 하는데, 사실 뭐 아는 사람들은 알죠. 대중앙 절충 업무는 무슨 개소리고, 이 우리 원 지사님의 이제 대중앙 언론의 이제 업적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본부가 강화됐다, 이런 게 뭐 이제 아는 사람들의 뭐 해석입니다. 지난 5월부터 원래 이 서울본부 정원이 뭐 15명인가 뭐 아무튼 14명인가 되는데, 5월부터 이게 지난달까지는 그 인원이 아니라 거의 절반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무려 5달 동안이나 말이죠. 뭐 그렇게 중요하다는 서울본부였는데 5달 동안 인원이 절반밖에 없었던 거, 이것도 어떻게 설명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좋고요. 선거를 앞두고 그만뒀던 서울본부의 전직 직원 5명, 최근 은근 슬쩍 다시 자리로 복귀한 사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공무원을 하다가 선거 앞두고 그만두고 다시 당선되면, 내가 모시던 주군이 당선되면 복귀를 해서 공무원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시스템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데요. 뭐 이른바 어공, 어쩌다 공무원도 아니고, 이분들은 알공? 알바 공무원, 공무원을 알바처럼 한다는 거죠. 알바처럼 필요할 때 쉬고 또 필요할 때 복귀해서 일을 하는, 그래서 그 관련 질의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서울본부 관련해서 그만두신 분들 중에 재임용된 사람 있습니까? 네, 일부는 이번에 다시 채용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신 분들 있습니다. 일부 몇 사람입니까? 저희들 5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3분의 1이 넘네요. 예. 이번에 채용 절차 다시, 선거 캠프에 들어갔다가 선거 끝나니까 들어온 겁니까? 그거는 제가 이번 채용 절차는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채용 절차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게들 해야 되나요,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선출직 부분에 대해서 자기와 뜻맞는 사람들이 같이 해서 일하는 것 정말 인정하거든요. 근데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 채용 절차를 밟아서 아마 채용 공고를 걸쳐서 아마 면접 절차를 밟아서 면접위원들을 해서 심의를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있었으면 그런 시간, 비용, 인력 낭비
안 해도 되잖아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보관님. 도청에 계실 때도 공보관실에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지사를 보좌하고 도울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까? 꼭 다시 그 자리로 갔어야 되나요? 제 의지도 있습니다만 주변의 권유도 있고 제가 적임자라 판단해 추천한 것 같습니다. 혹시 공보관님 경찰 조사 받으신 적 있어요? 선거 관련해서 예, 참고인 조사 받은 적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특히 지금 서울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인사가 한 분 있습니다. 지금 서울본부 대외협력부장 동성애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원래는 약간 극우 논조의 인터넷 신문이죠. 데일리안, 이곳의 정치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2016년인가 아무튼 서울본부에서 이 대외협력팀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그런 인물입니다. 김일용 전 서울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아주 극찬을 했던 인물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분 오고 나서 원희룡 지사와 관련한 이제 중앙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른바 지역에서는 지역이 아니면은 좀 알 수 없는 좀 이상한 보도들도 많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는데요. 이번 행감에서 아주 우연히 현업으로 다시 복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성함이? 동성혜입니다. 예. 2016년 1월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올해 4월 달에 그만두셨다가 다시 이제 언제 들어오셨죠? 이번에 임용 절차 봐서 9월 21일 9월 달에요. 5개월 정도 있다 들어오셨네요. 5개월 동안 어디 몸이 아프셨나? 선거운동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선거운동 하셨어요? 아니죠? 예. 서울 사세요? 네네. 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우리 강용희 실장님은 막 고민을 하다가 진짜 제주 연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고 제가 읍소를 했는데 우리 동성애 선생님한테는 뭐라고 해야 제가 화가 좀 가라앉을까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의원님들 말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들을 가신 분 많을 거예요. 본인 생각해서 좀 답답하지 아니 답답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 좀 상식이 어긋나지 않겠어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 잘 새겨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본부라는 것이 그 국회와 정당의 협력 업무 그리고 또 도정 홍보 또 도정 홍보라는 게 지역 언론인 분들도 계시지만 또 중앙 언론에 계시니까 또 그런 분들과의 충분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치랑 발전들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루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서울을 한번 가겠습니다. 네. 서울 본부를 가겠습니다. 네네.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통혁신 정책관님 사회협약위원회 아시죠? 예, 소통혁신정책관 활성화 방안. 예. 그러니까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데 강창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중재 기능이 통과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를 이번에 못 시키면은 우리 그 담당관님의 역할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구석에 조용히 있으려다가 우리 정민구 의원의 눈에 띈 우리 김승철 소통혁신 정책관님 사장님 참 마음고생이 많으십니다. 갑자기 눈에 띄어서 답변하려니 이게 참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안타깝습니다. 이 도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태도를 보면서 문득 우리 정책관님께서 잘 쓰셨던 표현, 이 생각이 납니다. 사장일 때. 정말 이 멜만한 존존한 도의원들 그냥 꼴값 떨고 있네.
이런 얘기 가끔 하셨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말이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동성애 부장 정민구 의원의 질의에 본인은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물어보려고 전화를 좀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뭐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뭐 이리저리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캠프에서 내가 직책은 맡지 않았는데 개인적 활동으로 좀 도왔다.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 다시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캠프에서 직책 맡은 바 없고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이죠. 네. 뭐 어쨌든 뭐 정정을 요구하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뭐 정정을 해드려야죠. 제가 문의를 하니까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랴부랴 알아보신 것 같은데 뭐 알겠습니다. 뭐 그거 하나 알아냈다고 뭐 제가 뭐 어찌할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너무 그렇게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서울본부의 동성애 대외 협력 부장께서 지난 6월 선거 직후에 주간지죠. 서울의 주간지인데 어떤 주간지냐? 옛날에 삼성과 관련한 무슨 안 좋은 기사 하나 막았다가 사람들 다 자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줄줄줄 빠져나가서 지금은 전설적인 주간지로 거듭나고 있는 시사인을 만들어낸 모태 시사저널 이곳에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역시 파란 물결을 비켜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다. 제주도 의원 지역구 31곳 가운데 25곳, 정당 득표율 54.3%로 비례대표 도의원 7석 가운데 최대치인 4석을 차지했다. 제주도 교육감도 전교조 출신인 진보 성향의 이성문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제주지사만큼은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무소속인 원희룡 후보가 당선됐다. 득표율 51.7% 대 40%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는 11.7%포인트다. 원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4월 17일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넘지 못한 50%대 과반 득표다. 무엇이 원 후보의 재선을 가능케 했을까? 원 후보의 무소속 선택은 신의 한 수다. 정당보다는 무소속으로 인물론을 부각시킨 전략이 적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50%대 고공행진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6.13 선거 전날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전국은 민주당 후보에게 절대 유리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지 기반 자체가 붕괴된 보수정당은 풍비박산 직전이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체제는 보수를 대표하는 게 아닌 보수의 품격조차 갉아먹었다고 평가받았다. 바른미래당은 개혁보수라는 공허한 외침 속에 선거 기간 내내 불협화음을 일으킨 안철수, 유승민 체제로 불안만 보탰다. 이 때문에 원 후보의 무소속 전략은 정당 대 인물로 링 자체를 옮겼다는 점에서 사라진 운동장을 그나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든 셈이다. 선거 기간 여론조사 내용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원희룡 후보는 단순히 무소속이어서 승리한 게 아니라 인물 대 인물이라는 프레임에서 우위를 점했다. 후보의 공약을 통한 비전 제시,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점을 적극 활용한 여야 정당을 뛰어넘는 제주 인재 등용론 등은 기존의 지지층은 물론이고 일부 이완된 민주당 지지층마저 흡수했다. 인물 대 인물의 프레임은 상대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거셌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확정된 직후 발표된 4월 17일 제주 MBC 등의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만 해도 문 후보는 원 후보를 13%포인트 앞섰다. 경선에 따른 컨벤션 효과와 2주 전인 4.3 70주년 추념식을 맞이해
제주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효과를 충분히 만끽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치열했던 당내 경선만큼 깊어진 후유증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했다. 또한 경선 과정 동안 제기된 유리해성 주식 보유 논란, 송악산 땅 투기 의혹 등과 더불어 야인 시절이던 2012년 부동산 개발 회사의 부회장직을 맡았던 사실, 도의원 시절 골프장 명예골프회원으로 위촉돼 청와대 비서관 때도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덕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물론 원 후보 역시 도덕성 검증을 피할 수 없었다. 모친의 부동산 거래 의혹, 리조트 특별 회원 의혹 등이 제기됐다. 하지만 그 대응 태도는 달랐다. 의혹 제기 직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다. 특히 리조트 특별 회원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사실 무근임을 적극 알렸다. 이러한 과정은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민주당 지지층까지 끌어안는 기회를 만든 셈이다. 4월 17일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63.2%의 지지를 받았다. 이와 달리 부동산 개발회사 부회장직이 밝혀진 직후인 5월 14일 뉴스원 제주본부 1회로 MRCK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층에서 55.6%의 지지, 명예골프회원 위촉 사실이 밝혀진 직후인 5월 21일 제주 MBC 등의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층에서 49.5%의 지지로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이 뚜렷했다. 반면 원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을 30%대에서 꾸준하게 유지했다. 인물 대 인물 구도는 공약을 통한 미래비전 제시에서도 차이를 드러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제주지사 후보 3대 핵심 공약을 평가한 내용에 따르면 문 후보의 동북아 평화수도 제주, 제주형 자치모델 도입, 제주 4.3 해결 등 제주가 갖는 상징성을 강조했지만 지나치게 선언적이고 제주도민들에게 시급한 사안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원 후보의 제주 난개발 방지 대책에 대해선 지나친 규제 강화는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청년 일자리 1만 개 공약 등에 대해서는 지역 현안에 맞췄다고 평했다. 원 후보의 청년 일자리 공약은 19세에서 29세의 지지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문 후보의 적극 지지층이기도 한 20대에서는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이후에도 5월 17일 제주 MBC 등의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원 후보가 문 후보보다 19.7%포인트 한참 뒤처졌다. 하지만 점차 청년 일자리 정책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알려지면서 6월 6일 제주 MBC 등의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원 후보가 문 후보와 오차 범위 내 3.6%포인트 격차로 폭을 확 좁혀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 원 후보의 당선을 놓고 제2공항 폭력 사태가 결정적이었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 원 후보가 예비 후보이던 5월 14일 제2공항과 관련해 예비 후보 5명의 토론회가 끝날 무렵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행과 자해라는 극단적 방식이 등장해 파문이 일었다. 원 후보는 증오를 부추기지 않고 화해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범하다는 세간의 평을 얻었다. 그런데 실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원 후보는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 전 이미 골든 크로스가 진행됐다. 사태가 일어난 당일인 5월 14일 여론조사에서 이미 원 후보와 문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아니기는 해도 5%포인트 차이가 났다. 원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4월 17일 이후 처음으로 문 후보를 앞서기 시작했다. 이틀 후인 5월 16일 제주일보 등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원 후보가
문 후보를 4.2%포인트 앞섰지만 14일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문 후보의 명예 골프회원 위촉 사실로 도덕성 검증에 불을 붙인 5월 21일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벌어졌다. 제2공항 폭력 사태는 원 후보의 상승 가도에 모멘텀을 마련했을 뿐이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해법은 문 후보의 오락가락한 모습이 스스로 표를 갉아먹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제2공항 조기 완공에 대해 문 후보는 조기 완공하겠다던 입장을 중간에 원점 재검토라고 밝혀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공격을 받았다. 또한 본격 선거 기간에는 유세를 다니는 지역에 따라 입장을 달리해 논란을 빚었다. 결과적으로 제2공항 건설 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서는 원 후보가 34%의 지지를 얻은 반면 문 후보는 21%를 얻어 13%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Mr. President, this is Governor Won Hee-ryong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 hope to see you in Jeju. 네, 기사 내용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팩트를 전달하는 기사인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용비어천가, 원비어천가류의 기사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더 판단을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프레지던트가 되고 싶은 우리 원희룡 지사님, 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어떻게든 한번 요거를 한번 좀 이슈로 만들어 보려고 꺼냈던 회심의 카드가 있습니다. 댓글 공작이 있었다. 이놈의 댓글 부대 새끼들이 나와 관련된 기사에는 악플을 달고 문모 씨와 관련된 기사에는 되게 추천수, 조회수를 조작하는 정황이 있더라 라고 얘기했던 바로 제주판 드루킹 사건인데요. 이 사건 당시에 이게 뭐 제주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이제 당시에 시류였던 드루킹 사태와 얽히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만 이 문제가 결국 흐지부지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고칼의 제주팟은 제주판 드루킹을 다룬 뉴스톡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고요. 더욱 알찬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재일의 뉴스톡 시간입니다. 예, 매주 목요일에 돌아오는 남자죠. 오늘도 시사 칼럼니스트 고재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상당히 오프닝이 예. 활기가 있어 보이십니다. 네. 뭐 좋은 일 있으셨습니까? 목요일이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아까 넘어오면서 봤는데 네. 기상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말부터 한라산에 이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수터널을 지나면서 봤거든요. 조금 물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11월 초까지 이제 절정을 이룬다고 하는데 예. 뭐 바쁜 일상이지만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를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조금 느껴보시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이 감성적입니다. 저 원래 감성적인 칼럼니스트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주제로? 벌써 시간이 좀 이렇게 흘렀나 싶은데요. 네. 오늘은 그 대화의 시점을 한 5개월 이전으로 좀 돌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류 아나운서께서는 제주판 드루킹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지난 지방선거 초반에 이슈가 좀 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정도 기억만 있지 사실은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드루킹, 이른바 그 댓글 조작 사건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이른바 댓글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원희룡 캠프가 제기를 하면서 제주판 드루킹 사건이라 불리며 이게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예.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그렇죠. 그때 네. 관심이 상당히 컸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없는 걸 보면 아마 이게 큰 이슈가 되지 그렇죠. 않았지 않았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주지방경찰청이 제주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단서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혐의, 즉 불기소 의견으로 조만간이 아니네요. 오늘 송치한다고 했습니다. 예, 오늘 예. 송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검찰에서 아직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불기소 방침을 정한 게 아니니까, 확정한 게 아니니까 예. 뭐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뭐 어쨌든 큰 틀에서 보자면 이 정도로 나오면은 경찰 수사 결과를 아마 검찰이 뒤집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원래 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던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예. 또 어떻게 또 기억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 원희룡 캠프 선거 사무장이었던 이 현창행 전 제주도 협치정책관이 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게 예.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는데요. 예. 고발 시점이 그러니까 이제 5월 14일 지방선거를 정확히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예. 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실체 확인이 필요해서 이 추천수 등을 조작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 뽑아내야 할 민주주의의 적폐라고 예, 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서울지검에 굳이 서울지검에 가서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첨단 범죄를 전담하는 첨단 범죄 수사부가 있어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전문가의 조언에 따랐다. 이렇게 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다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제주경찰이 또 맡게 됐는지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원래는 이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이 예. 서울지방경찰청 죄송합니다. 발음이 예. 샜네요. 서울지방경찰청 예. 사이버 수사대로 이 사건을 이첩을 했어요. 예. 예, 고발인지. 그런데 그러니까 원희룡 캠프가 이 사건을 좀 제주로 이송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맡게 됐다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예. 이 드루킹 사건이 진행 중인 관계로 뭐 수사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제주에서라도 뭐 수사를 진행해달라 원캠프에서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접수된 지 5달이 지났는데 경찰이 단서를 잡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속사정이 따로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예. 뭐 포털업체 등이 뭐 댓글을 삭제하는 내부 시스템이 있나 봐요. 예, 예. 그래서 경찰이 뭐 남은 댓글 등을 가지고 이렇게 남은 댓글 등의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예. 뭐 아마 컴퓨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뭐 뉴스 통해서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 예. 댓글 조작을 하면서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뭐 킹크랙 같은 거를 썼다고 하는데 네, 네. 이걸 매크로라고 하거든요. 근데 매크로를 사용한 흔적을 일단은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고요. 이 밖에도 뭐 문대림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나오면 집중적으로 추천을 하거나 댓글을 다는 데 사용된 특정 IP, 이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컴퓨터 주소인데요. 예. 이것 역시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사항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유사 선거사무소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제주판 드루킹 사건의 발단 지난 4월 23일 예비 후보로 출마하기 전 이 현직 도지사 신분이던 원희룡 지사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으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예, 예. 당시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주의 선거 상황에서도 드루킹과 연결돼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조회수 조작이라든지 미디어 조작 같은 양상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 밝혀지면서 도민들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캠프 관계자가 실제로 기자회견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그 원지사의 비서관을 맡고 있습니다. 예. 구경호 당시 캠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판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예. 뭐 시간대별로 댓글을 분석해 봤는데 기사가 출고된 이후에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사 추천과 댓글이 달렸다. 예. 따라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상대 후보인 문대림 캠프에서는 반박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문 후보 측은 이 제주판 드루킹 사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음해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바 있는데요. 예. 당시 홍진혁 대변인 팩트도 없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없다. 과거 부당하고 진부한 선거운동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좀 예, 예. 이게 실제로 뭐 실검과 관련해서 뭔가 조작이 있었는가 해서 네. 이 포털 사이트별로 이제 과거 실시간 검색어의 상대적 빈도수를 정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일단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경우를 좀 찾아봤는데 거기 예. 데이터랩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네. 일정 기간 동안 가장 클릭량이 많았던 날짜를 조회수 100으로 표시하고 예. 나머지 기간에 그 상대적인 그 조회 빈도를 보여주는 서비스인데요. 예. 최근 1년 동안 이 문대림으로 검색된 결과를 찾아보니까 모두 5차례 이렇게 집중된 내역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이 확정된 4월 15일 이날의 그 검색 지수가 31이고요. 예, 예. 5월 15일이 96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5월 15일은 뭔가요? 네, 갑자기 많이 나와서 예. 좀 이상하죠. 예.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예. 날인데 전날 예. 바로 전날인 14일에 제2공항 도지사 후보 초청 합동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아, 이 원희룡 네, 후보가 네. 이제 뭐 폭행을 당한 예. 뭐 그런 건데 계속해서 5월 31일과 6월 5일이 각각 80과 95를 기록했고요. 예. 선거일인 6월 13일에 가장 높은 조회 수치인 100을 달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원희룡 당시 경쟁 후보인 경우에도 5월 15일에 아까 같은 날이죠. 검색 지수 100을 기록했고요. 선거 당일에는 58로 이렇게 두 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치가 어디까지나 이게 상대적인 수치다 보니까 네. 절대적인 검색 수는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어쨌든 사건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아서 뭐 당시 뭐 문대림 후보의 좀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캠프에서는 절대 그런 댓글 조작 같은 것을 한 적이 없다. 예. 댓글을 돌릴 기계도 없고 세력도 없고 기술도 모른다. 예. 애초부터 그런 선거를 하려는 마음도 없었다면서 상대를 음해하고 무고하는 선거 문화는 이제 좀 없어져야 한다. 예. 최종 결과가 나온다면 원희룡 지사 역시 이 대변인 뒤에 숨지 말고 도민과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좀 서운한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방선거 얘기할 게 남아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 있겠죠, 이제. 예.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